안녕하세요. 심플 엔지니어링의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골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식을 가지고 철골보 설계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식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먼저 단면 계수, 그러니까 탄성 단면 계수와 소성 단면 계수의 차이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는 조밀 단면, 비조밀 단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세장 단면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소성 단면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왜 중립축에서 강축을 중심으로 그 단면 개수를 곱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성 단면 계수와 탄성 단면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됐었죠? M은 항복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였죠. M은 항복응력 FY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단면 계수였는데요. 이게 탄성 단면 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Z라는 소성 단면 계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탄성 단면 계수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탄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성 단면 계수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성 모멘트를 구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탄성 단면 계수와 소성 단면 계수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강구조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한번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 강구조, 그러니까 철골의 응력 변형률 선도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응력이고 여기가 변형률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응력 변형률 선도가 그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여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선도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단 실제 그 실험체를 갖다가 잡아당겼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응력 변형률 선도고요. 이 실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렇게 간편하죠. 그래서 여기가 항복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응력 전까지는 강구조가 이 그런 탄성에 거동을 하고 항복응력을 도달했을 때는 이게 온전히 다 소성 변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물성을 갖다가 알았으니까 일단 단면 하나를 고려해가지고 이 단면에 힘을 줌에 따라서 변형률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에 FY가 항복 응력이었다면은 여기 epsilon Y는 항복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네모난 직사각형 철골 단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는 B고요. 요 세로를 갖다가 H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런 휘 모멘트를 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 단면을 휘 모멘트로 이렇게 하중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단면이 힘을 받게 되고 이 힘을 받은 단면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형률이 첫 번째 힘을 줬을 때는 요걸 변형률이라고 하고요. 요런 형태를 보인다고 가정을 하죠. 이때 이 끝자락에 있는 변형률은
이 항복 변형률보다 아직 낮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형률도 항복 변형률보다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응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대충 뭐 한 요점까지 왔다고 보죠. 그러면 이때 항복 응력에 도달하지 않은 응력은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의 응력은 항복 응력보다 작고 여기에서의 응력도 항복 응력보다 작은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단면은 그러니까 온전히 탄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휜 모멘트를 더 해주면은 어느 순간 이 변형률이 이런 분포를 가질 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 이 변형률은 항복 변형률이고요. 요 밑에 변형률도 항복 변형률이 되겠죠. 그때의 응력의 분포는 여기 끝이 Fy, 여기 Fy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의 변형률이 작용하는 곳에 항복 응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휜 모멘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형률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제 여기 작용하는 변형률은 항복 변형률보다 크게 될 테고요. 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항복 변형률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응력 분포가 아주 흥미롭게 됩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작용하는 변형률은 항복 변형률보다 큰 그때의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물성으로 돌아가면은요. 요때의 변형률을 갖다가 뭐 입실론 1이라고 한번 해보죠. 요 밑에도 입실론 1이고요. 그럼 이 입실론 1은 항복 변형률보다 큰 곳에 있는 것이죠. 뭐 이 정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실론 1. 그때 응력은 얼마인가요? Fy죠. 항복 응력입니다. 그 말은 뭐 한 여기가 입실론 Y, 여기가 한 입실론 Y라고 하면은요. 요 밑에서의 응력의 분포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항복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요 밑에 구간에서는 탄성 그런 거동이 있게 되는 것이며 요 항복 변형률을 넘어선 부분에서는 소성 그러니까 항복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이 모멘트를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작용하는 모멘트를 더 크게 해주면 또 그에 따라서 변형률이 커질 테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주 많은 그 모멘트를 작용을 하니까 이 변형률이 이건 선형입니다. 변형률이 여기 작용하는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값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응력의 분포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확하게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여기에 약간의 기울기가 있지만 그 계산을 편히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 단면이 온전히 다 소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응력 분포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봐주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탄성 단면계수 그리고 소성 단면계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탄성 단면계수는 이 중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고요. 소성 단면계수를 구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상태는 요 마지막에 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탄성 단면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냥 이 식은 이제 잊어버린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제가 탄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탄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모멘트를 구할 것인데, 그 모멘트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요 사이에 그 우력의 팔 길이를 구하면은, 나중에 이 힘과 우력 팔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때 탄성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이 삼각형에 작용하는 이 힘을 한번 구해보죠. 이 힘은 어떻게 되나요? 요 값이 지금 Fy니까 Fy 곱하기 이 반 부분의 면적이죠. 이 반 부분의 면적은 여기 보시면은 B 곱하기 H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삼각형 형태에 작용하는 그 합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팔 길이입니다. 이 팔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h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얘 위에가 삼각형이고 얘 위에가 삼각형이니까 얘는 이제 3분의 1, 이 반 높이의 3분의 1을 그 거리로 하고 요 밑도 반 높이의 3분의 1을 거리로 하니까 결국 이 사이의 거리는 3분의 2의 총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 3 곱하기 h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fy 곱하기 얘 날라나고 6분의 bh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식과 이 위의 것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얘가 결국 여기 위에서 S랑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멘트 곱하기 항복응력 곱하기 탄성 단면 계수였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모멘트는 항복응력 곱하기 6분의 BH 제곱. 근데 이 BH 제곱이 여기 위에 S랑 대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 탄성 단면 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 그 힘의 모멘트 관계를 통해서 탄성 단면 계수를 구했는데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그 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죠. 먼저 그 2차 단면 계수를 구하는 식이 그 직사각형 형태의 단면에서는 12분의 BH 3승입니다. 보죠? 얘 직사각형에서 12분의 BH 3승입니다. 이게 그 2차 단면 계수죠. 여기에다가 이제 탄성 단면 계수를 구하려면은 그 구하고자 하는 그 거리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h 나누기 2죠. 나눠주면 되죠. 여기에서 h 나누기 2. 그러면은 결국 나오는 게 6분의 bh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단히 그 탄성 단면 계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을 여기 밑에랑 비교해 보니까 이 두 값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성 단면 계수를 구했는데 소성 단면 계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합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위에 것은 그 탄성 단면 계수, 엘라스틱의 약자 EL을 적고요. 요 밑에 소성 단면 계수, 플라스틱의 약자 PL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이 힘을 구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 곱하기 이 단면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FY죠. FY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의 면적이죠. 그러면 B 곱하기 H 나누기 2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힘을 구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우력의 팔 길이 얘는 H 나누기 2가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H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Fy 곱하기 BH 제곱 나누기 4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소성 단면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탄성 단면 계수 그리고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요, 제가 이 소성 단면 계수와 탄성 단면 계수의 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걸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요. Z 나누기 S라고 하면 이때 값은 결국 4분의 6이 되겠죠. 그럼 2분의 3이고요. 그 값은 결국 1.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사각형 단면에서 소성 단면 계수는 탄성 단면 계수의 150%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성 단면 계수가 탄성 단면 계수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소성 모멘트가 탄성 모멘트보다 항상 크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소성 단면 계수가 크고 그러면은 소성 모멘트가 크니까 디자인할 때 경제적으로 디자인을 하려면은 항상 소성 모멘트를 구해줘서 거기에 맞게 단면을 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단 그 논리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떤 단면은 소성 단면 계수를 곱해줘도 되고 어떤 단면은 탄성 단면 계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단면의 컴팩트한 정도인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컴팩트 섹션, non compact section, 뭐 슬렌더 섹션 이렇게 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 조밀 단면, 비조밀 단면, 세장 단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밀 단면일 경우에는 소성 단면 계수를 곱해줘서 소성 모멘트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비조밀 단면인 경우에는 탄성 모멘트로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더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세장한 단면의 경우에는 이 탄성 모멘트에다가 또 그 값을 갖다가 낮춰주어서 그걸 갖다가 디자인에 고려를 해줘야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조밀 단면과 비조밀 단면, 세장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왼쪽에 조밀 단면과 비조밀 단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보 하나를 그려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은 여기에서 그 각을 표시한 거고요. P.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멘트를 갖다가 Y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MPL, 그러니까 소성 모멘트죠. 그리고 MEL, 그러니까 탄성 모멘트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조밀 단면, 비조밀 단면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단면이 있는데 그 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하중을 주어서 그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면이 그 모멘트를 받게 되면서 모멘트 하중을 가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 휨각에 따른 모멘트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형태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면이 그 최고치가 그 소성 모멘트 이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우리가 아까 그 제가 그 뭐죠?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그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값을 FY로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FY, 그러니까 항복 응력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응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경화로 인한 그 응력의 증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단면이 이 소성 모멘트 이상의 힘, 그러니까 이상의 휨 모멘트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면은 뭐 첫 번째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중을 줘보니까 여기 소성 모멘트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면은 여기까지는 못 가고 대신 이렇게 탄성 모멘트까지는 그 최대 모멘트를 가지게 되더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요 각까지도 못 가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면에
따른 그 휨 모멘트의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이때 우리가 조밀 단면은 어떤 단면을 정의를 하냐면은 이 소성 모멘트를 도달하는 그런 단면, 그 단면들을 갖다가 얘들을 갖다가 그 조밀 단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성 모멘트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 탄성 모멘트를 도달하는 그런 단면들을 갖다가 비조밀 단면, 그러니까 non compact 단면이라는 섹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 탄성 모멘트도 도달하지 못하는 단면들, 그런 단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슬렌더 단면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조밀 단면, 비조밀 단면, 세장한 단면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단면이 이렇게 컴팩트고 언제 단면이 non 컴팩트고 이런 형태를 보이느냐? 사실 이거는 그 세장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좌구를 어느 정도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단면의 그 구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강구조 같은 경우는 강도도 높죠. 강도가 높습니다. 뭐 400, 뭐 500메가파스칼 뭐 이렇게도 가고 더 높게도 가죠. 일단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강성도 높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제조를 사용을 했을 때 설계자들이 뭐 이렇게 한 가지 경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 단면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단면적을 최대한 줄이면 그 재료의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무게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무게 또한 줄어들면은 거기로 인한 자동도 줄어들 테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 기초 디자인 할 때도 훨씬 더 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구조를 쓸 때는 그 면적을 줄이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면적을 줄이면서 그 강구조 단면이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얇아진 단면이 다 강도나 강성이나를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때 좌굴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 얇아진 단면이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다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굴 효과로 인해 국부 좌굴이나 이런 어떤 좌굴 효과로 인해서 그 강도를 갖다가 줄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런 단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구조에서 그 디자인할 때 가장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단면적이 어떤 이 부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설계하는 생각하는 이 부재가 좌굴의 영향을 받나 안 받나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그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세장한지 안 한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그 세장비로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I 형광이 있다고 하면은 그 I 형광에 플랜지가 있겠죠. 우리가 I 형광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플랜지라고 하죠. 이 플랜지에 폭이 있을 겁니다. 이 폭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하고 이 플랜지에 두께가 있겠죠. 요를 갖다 T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 B, T, 이 관계 B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 세장한다는 말이죠. 얘 값이 적다. 그러면 이런 두툼한 단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세장한 것이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조밀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그 규정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세장한지 안 한지 조밀한지 비조밀인지 그런 걸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그 조밀 단면, 비조밀 단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에 탄성 단면 계수, 소성 단면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 소성 모멘트, 탄성 모멘트와 탄성 단면 계수, 소성 단면 계수, 그리고 또 이때 비조밀, 조밀 단면에 대한 그런 관계를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그 마지막에 그 제가 하려고 했던 그 I 형광의 소성 단면 계수 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소성 단면 계수를
X축에 대한 것들 그리고 Y축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구해보고요. 그걸 한번 비교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